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악인 악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최근 한 사람에게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응징해 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병치레가 무척이나 잦았습니다. 몸이 워낙에 약하게 태어나 코피도 자주 흘리고 겨울엔 감기도 쉽게 걸려 자주 병원에 들락거리곤 했죠. 부모님께선 당시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친할머니께서 절 돌봐주셨는데 워낙에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이 아프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결국 제가 6살이 되던 무렵쯤 어머니께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직 저를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일을 할 땐 자기 전에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니 함께 보내는 온전한 시간이 생겨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저는 겨울에 특히 감기가 심하게 걸리는 편이라 툭 하면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담아놓은 과일청으로 따뜻한 차를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를 한 입 마시면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이 짧고 편식을 많이 하는 제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왜? 엄마, 나 당근 먹기 싫은데 맛 없단 말이야. 너 이렇게 계속 편식하고 계속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학교 들어가서도 그리고 어른 돼서도 자주 아플 텐데 지순 어른 돼서도 아프고 싶어? 아픈 게 좋아? 아니, 아픈 거 싫어. 자, 그러니까 어서 먹자. 아, 해봐. 엄마가 먹여줄게. 어머닌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편식하는 습관도 조금은 고쳐질 수 있었죠. 몸이 약한 외동딸이란 이유로 부모님께선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외동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도 건강만큼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수업 시간엔 틈만 나면 코피가 흘러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체육 시간엔 항상 열애되어 벤치에 앉아 수업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죠.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헥헥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선생님들은 몸이 많이 약한 저의 편의를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친구들에겐 굉장히 안 이꾸었나 보더라고요. 한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의자에 와서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 한 명이 와서는 제게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야, 다른 애들은 수업 전에 운동장 2바퀴 기본으로 달리는 데다 그 상태로 수행평가도 잘만 치는데 넌 왜 맨날 앉아서 쉬기만 해? 너 설마 이러면서 점수는 점수대로 잘 받아가는 건 아니지? 아니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께 허락 받고 쉬는 거야. 수행평가 점수는 그냥 기본 점수만 받기로 했고. 거짓말 치지 마. 어떻게든 수업 빼고 싶어서 머리 쓰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 반 애들 다 알아. 너 약한 척 하는 거.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라고 했지? 거기서 노닥거리라고 했어? 빨리 이리로 와. 제게 대뜸 시비를 걸어온 이 아이는 저와 친하지도 않아 대화도 거의 해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이라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죠.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다가와서 화를 낼 정도라니 어지간히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항상 반에서 은근히 겉돌았던 전 그날을 기점으로 완벽한 혼자가 됐습니다. 그 애처럼 저희 반 아이들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다른 아이들의 눈엔 제가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쭉 혼자였지만 혼자가 된 덕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땐 다행히 몇 명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시험 기간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끝이었죠.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 간다거나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하는 추억은 쌓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은근히 마음속에 벽을 쌓아 놓은 것 같기도 했어요.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는지 그 이상으로 제게 다가오진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식 날 부모님은 졸업식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수야, 다른 친구들은 다들 사진도 찍고 다 하는데 너도 친구들이랑 얼른 가서 사진 찍어. 아니면 엄마가 찍어줄까? 친구들 데리고 와. 우리 딸 친구들이랑 인사 한번 하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사진 찍을 만한 친구들 없어. 어? 무슨 소리야, 그게?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저는 그날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부모님께는 교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덤덤하게 아픈 이야기를 털어내는 동안 놀란 표정을 지으시긴 했지만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말을 들어주시다 말이 끝나고 난 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혼자서도 의젓하게 잘 견뎠네. 그래도 한 번은 말해주지. 혼자서 견뎌내는 게 힘들었던 날도 있었을 텐데 아빠가 우리 딸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해주고 싶다. 지수 너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 솔직히 괜찮은 척 말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견뎌줘서 참 대견하다. 네 집 딸인지 아주 단단하게 컸어. 엄마, 아빠, 외유내강이라는 말 알지? 내가 겉모습은 약해 보이고 그래도 속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이젠 성인이 됐으니까 혼자서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딸내민 가시밭길에 떨어져도 잘 견딜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솔직히 대학 생활도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혼자였으니 대학에서도 쭉 혼자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대학에선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됐고 그 동기들은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동기들 덕분에 즐거운 대학 시절을 보내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당시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것 치곤 사람이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데다 순한 모습까지 있어 거기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고 2년 정도를 만난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처럼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버님도 아가씨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딱 한 사람, 시모만 제외하고 말이죠. 분명 들어올 땐 함께 웃으며 저를 반겨주긴 했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 갑자기 시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었나?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둘이 벌이 차이가 꽤 날 텐데 지금은 몰라도 살다 보면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게 되지 않겠어? 아, 이 사람이 부부끼리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둘 다 마땅한 벌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연봉은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부끼리 자격지심을 가진다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결혼은 서로 함께 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절대 서로 그런 거 느낄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다. 뉴스를 봤는데 요즘은 그런 부부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그런 걸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평생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 시모는 영 못마땅했는지 계속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렸고 아버님과 아가씨는 절 보며 말을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그러셨나 봐. 이해해 줄 수 있지?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 별 뜻 없이 한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그리고 어머님 마음 어떠실지 이해해.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아직 시작을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일로 기분이 상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나중엔 서로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그날 시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똑부러지게 대답도 했으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었고 말이죠. 무엇보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시모와 저 사이의 중심을 잘 잡아줄 거라 생각했기에 큰 걱정 없이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편이었고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시댁에 찾아가 밥을 먹는데 저한테 시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 가지 않니?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애가 잘 안 생기네요. 계속 왜 안 찾아오지, 왜 안 생기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더 안 찾아온다고 해서 이제부터 마음을 좀 비워보려고요. 언니, 걱정하지 마요. 제 친구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애기 생겼어요.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마음 딱 내려놓자마자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급하게 생각 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비워놓으면 금방 예쁜 아기 천사 찾아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예. 너 혹시 불임이라거나 아니면 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데 괜히 우리한테 숨기고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걱정은 마세요, 어머님.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봤는데 그냥 애가 쉽게 안 찾아오는 것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에 문제는 없고요. 안 그래도 심란할 텐데 아이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해.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하라고. 하여튼 간에 당신은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아이, 내가 뭘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이, 그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됐다. 너희 시누이 말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쁜 아들이 찾아와 줄 거다. 아휴, 엄마는 참 그냥 애가 찾아와 줄 거라고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왜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딸이어도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지. 아무튼 나도 자기 전에 꼭 기도 올리고 참아. 우리 며느리한테 예쁜 아들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다. 시모는 제가 계속 아들을 낳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아이에 대한 성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뒤 저희 집으로 주문도 하지 않은 이상한 약 같은 게 도착한 겁니다. 뭘 적혀 있는 것도 없이 한약 상자로 된 것에다가 택배 송장만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도 적혀 있었고 저희 집 주소도 적혀 있었기에 정확히 저한테 온 건 맞는데 누가 뭘 보냈는지도 알 수가 없어 무서운 마음에 함부로 열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박스를 놔두고서 이걸 어찌하나 고민을 하던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택배는 잘 받았니? 혹시 한약 박스같이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그래, 내가 보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약 하루에 2포씩 꼭꼭 챙겨 먹어라. 내 친구 며느리도 난임이었는데 그 약 먹고 글쎄 얼마 안 지나 금두꺼비 같은 아들이 들어섰다더구나. 혹시 아냐? 너도 그 약 먹다 보면 예쁜 아들내미가 찾아와 줄지. 내가 어렵게 연락해서 주문한 거니까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지? 저는 시모의 말에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알겠다고 대충 대답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약들을 모두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몸에 좋은 약이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꺼림직하더군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통에 가득 담겨있는 약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저한테 저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친구분께 이상한 소리 들으셨는지 우리 집으로 시키지도 않은 약을 보내셨어. 나보고 저걸 하루에 2포씩 꼭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도 저 약 먹고 아들이 들어섰대나 뭐래나. 어머님께는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꺼림직해서 그냥 다 갖다 버렸어.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해주신 약인데 그걸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해. 이건 당신이 어머니 성을 무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난. 저런 약 먹고 누구나 다 애 생길 것 같으면 대한민국엔 아니면 왜 있고 불임은 왜 있겠어. 난 그런 미신 같은 거 믿고 싶지 않아. 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언쟁을 펼쳤는데 결국엔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대화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약을 버렸다는 사실은 시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불어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결혼 8년 차가 될 때까지도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최후의 보루로 시험관까지 시도했는데도 말이죠. 나중엔 병원에서도 몸을 신경 써야 한다며 임신을 시도하는 걸 권유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선 제 걱정을 하기 바빴는데 정작 남편이란 인간은 이제 아이가 생기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밖으로 나돌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시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너, 내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몸에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벌써 네 나이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낳았으면 벌써 그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겠다. 저도 어머님한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죠. 그렇게 노력한 게 자그마치 8년이고 병원에서도 몸엔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생판 모르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왜 자꾸 제 탓만 하세요? 저 좀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집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알아봤어. 드센 여자한테 내가 잘 안 찾아온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솔직히 시모의 행동을 보고 이혼을 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님과 아가씨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보며 참을 인자를 새기곤 했어요. 아버님 아가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뭐만 하면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제 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던 중복날이었어요.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쉬고 있던 제게 벼랑간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얘야, 요즘 고생 많지? 오늘 중복이니까 시원하게 몸보신도 할 겸 삼계탕이나 끓여 먹자?
인삼이랑 대추 넣고 푹 삶아줄게? 이게 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난리굿을 피우던 시모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못 보낸 걸까?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난리를 친 게 미안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신 걸까? 하면서 말이죠. 시모가 이렇게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 불어 전화를 걸지 않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한 통 남겨둔 채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현관 문 앞까지 삼계탕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안에선 엄청 즐거운 대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초인종을 누른 그 순간 대화 소리고 웃음소리고 모든 것이 다 소름 끼칠 정도로 뚝 끊어졌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후 현관문이 열리고 시모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네가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로 왔냐? 어머님께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오늘 복날이니까 삼계탕 먹으러 오라고요. 어머나, 아이, 그 문자가 너한테 갔니?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라니. 잘못 보낸 문자인데 뭘. 이왕 왔으니까 안으로 들어와라.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소개시켜줄 사람? 저는 그 말에 의아함을 느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웬 낯선 사람의 구두가 한 켤레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았고 시모도 구두를 신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낯선 구두의 주인공을 알기까진 단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인사해라. 우리 우영이 새색시 될 사람이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의 옆에는 바로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고 닭다리를 잡고 한 입 크게 뜯고 있더라고요. 사람 속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주 천하태평하게 말이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새색시 될 사람이라니.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시모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 저 사람이랑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지금 저 사람은 철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고 어머님은 그걸 알고서도 뭐라고 하시긴커녕 저한테 이혼하라고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네요. 그쵸?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하나는 또 눈치가 빠르구나. 네 말이 맞아. 앞으로 너 대신해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되어줄 아이야. 뭐 어차피 칼나서면 남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얼굴을 보게 됐으니 인사라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니?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염없이 웃고만 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숙만 먹고 있고 남편의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잔 제 얼굴을 아주 당당하게 빤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늦게 들어오는 거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전부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이해해준 결과가 이거니? 언제부터야? 말도 없이 그렇게 나 속이고 다니니까 기분 좋았니? 난 피가 거꾸로 솟아서 터져버릴 것 같은데 당신은 그 닭고기가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 빨리 대답해. 언제부터 만났어? 어느 안전이라고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파락파락 질러? 솔직히 우리 우영이 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도 넌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결혼한 지 내일 모레면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애 소식 하나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개 모임 나가면 남들은 다들 손주 자랑해 며느리 자랑하기 바쁜데 난 그런 건덕지 하나 없고 아주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뭐 하나 빼어난 구석도 없고 애도 못 낳고 그런 너랑 사는 것보단 헐 예쁘고 젊은 애랑 일찌감치 새 출발하는 게 낫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냐? 며느리가 이렇게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들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고 이혼을 종용하시다니
이거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알면 어쩔 거고 모르면 어쩔 건데? 아,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그럼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아버님과 아가씨한테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며느리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이 무서워하잖아. 아, 안 되겠다. 당신 따라 나와. 남편은 닭다리를 쥐고 있던 손을 티슈로 한번 닦고서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 저 사람이랑 만나는 중이야. 당신보다 5살 어리고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성격도 엄청 착하고 따뜻해. 당신 입장에서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거겠지. 근데 그 여자 부모님은 알고 있대? 자기 딸내미가 마누라 있는 남자 꼬셔서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 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쪽에서 어머니 쪽으로 먼저 제안이 왔어. 저 사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오랜 친구고 같은 계모임에 계시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 자기 딸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나중에 아들 이혼시킨 뒤에 우리 딸이랑 재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어머니께서 개 하실 때마다 하소연을 하셨나 봐. 우리 사이에 애가 안 생겨서 큰일이라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또 그걸 좋다고 받아들인 거고? 처음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을 때 난 난리를 쳤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천천히 내 마음이 당신한테서 뜨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 당신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 그래서 정신 나간 척하고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남편은 서서히 제게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만나볼 심산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가게 됐고 결국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기로 약속했다더군요. 심지어는 그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기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거면 내가 당연히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지? 근데 나 쉽게는 안 놔줄 건데 괜찮겠어? 물론이지. 당신이 위자료를 원하면 달라는 대로 줄 거고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줄 거고 차를 달라고 하면 차도 줄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요구한 건 다 들어줄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느 세월에 아이까지 만들었대? 다시 생각해도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내가 지금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미안해.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그래. 입이 100개, 아니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아니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 당신하고 보냈던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깝고 혐오스러울 지경이야. 이런 더러운 인간이랑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살았다는 게 다 됐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입만 험해지지 뭐.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내가 원하는 거 모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나 제대로 지켜. 그렇게 소리를 지른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에 아깝게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고 집에 오는 동안 몇 번이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과 아가씨는 이혼을 하던 날 법원으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 세아가. 다 내 탓이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사람 같지 않게 키운 내 잘못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는지. 아니에요, 아버님. 이미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전 누구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전 이미 마음을 접었고 이젠 법적으로 남남이 됐으니까요. 언니, 우리 오빠 같은 사람 꿈에서라도 떠올리지 말고 그냥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고 살아요. 절대로 떠올리면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언니, 가족으로 있는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언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가씨, 그런 말 하지 말고 울지도 말아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남편과 남이 된가 동시에 남편의 새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이라는 걸 걸었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모는 그날 전화가 와서 꼭 그런 것까지 걸어야 했냐며 이혼했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이 됐어도 할 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저희 가족에게 제일 미안했습니다. 제 이혼으로 인해 괜히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건 아닐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절 보면서 잘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했다, 지수야. 정말 잘한 거야. 이혼이란 딱지가 평생 따라다닐지언정 자기 철을 두고 다른 여자를 끼고 있는 사람이랑은 절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면 안 된다. 그거 용서해줬으면 그놈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을 거야.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바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 피는 게 어렵지 피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단다. 네 마음에 더 상처 입지 않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은 흠잡을 것도 아니라더라. 워낙에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게다가 아이까지 생겼다며? 그런 놈이랑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등 돌리는 게 맞다. 난 괜히 내가 불효를 저지른 느낌이어서 죄책감이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신기하게 정말 잘한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 내 선택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서.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명의를 돌려준 집을 판 뒤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거든요. 이혼을 했고 이혼녀라는 딱지는 평생 저를 따라올 테지만 뭐가 됐든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혼녀 타이틀이 제 인생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부모님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따금씩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년 정도 지나니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신 뒤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창한 장사는 아니었고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조그마한 백반집을 차리셨죠. 다른 가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게 설정을 해놓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회사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들 찾아와 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어서 손님들의 만족도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척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지수야. 요즘은 아주 내가 살맛이 난다. 오늘도 왜 남자 손님들이 우르르 와서는 불고기 백반 시켜 먹고 다음에 또 와야겠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엄지를 척 치켜 세워주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렇게 재밌는 건 줄 알았음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한날은 연차를 내고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엄청난 손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굴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아니에요. 자리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다음에. 아이, 선아 씨, 저기 5자리 있네. 저희 5명이에요. 저기 가서 앉으면 되죠? 점심시간을 맞아 찾아온 5 손님들 중 한 명이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이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 얼굴은 제대로 알아봤는지 바로 사색이 되어서 말을 더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꼴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문을 받고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혼도 했으니 억한 심정은 안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슬쩍슬쩍 그쪽 좌석을 쳐다보니 까르르 웃으며 옆에 앉은 잘생긴 남자 직원에게 스킨십을 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전 부모님께 다가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있잖아. 아까 들어온 5명. 그 사람들 자주 오는 사람들이야? 어? 아, 저 사람들? 어, 자주 오는데 왜? 그럼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왜 갈색머리 여자 있지? 그 여자랑은 대화해 본 적 있어? 그럼 해본 적이 있지. 저기 옆에 앉아있는 잘생긴 총각이랑 너무 잘 어울리길래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만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저 둘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말없이 카메라를 들고 그 2사람을 촬영한 다음 그 테이블에 나갈 불고기 백반 5인분 중 1인분엔 청양고추 토핑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테이블로 다가가 음식을 서빙하면서 청양고추가 올라간 백반은 그 여자가 있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벼랑간 눈에 띄게 올라가 있는 고추를 보고 그 여자는 물론 다들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왜 저한테만 이게 올라가 있는 건지 음식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손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올려드린 건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가지를 잘라서 올려드릴까요? 저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좀 무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매운 것도 못 먹고 가지도 못 먹습니다. 음식 새로 해서 내주시죠. 손님, 이 여자분 남자친구 맞아요? 맞으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세요. 이 여자 내 전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들 몰랐죠? 겉으로 보기엔 착한 척 순진한 척 눈웃음 살살 치고 다녔을 테니까.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소란스럽던 가게 내부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근처에 있던 직원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어요. 이때다 싶어 저는 박수를 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반응 보니까 정말 몰랐구나. 이혼하고 나서 내 전남편이랑 재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애도 분명 임신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애는 잘 크고 있어요? 애, 애가 있다고요? 어머 어머, 그런 것까지 속이고 남자친구 사귄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아, 아,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우,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어요. 삼계탕 먹으러 오라는 문자에 찾아갔는데 식탁에 딱 자리 잡고 있던 당신 얼굴. 아마 세월 지나 눈 감고 나서도 그 뻔뻔한 얼굴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당신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습관인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이혼은 또 뭐고 재혼은 뭐고 애는 또 뭐야? 저기 성우 씨,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바로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저 중에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는 거구나. 맞지?
그래, 이혼이야 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가정을 파탄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애 낳았다는 거 왜 말 안 한 건데? 당신 혹시 지금도 이혼 안 한 상태인 거 아니야? 아니야. 소송 중이야. 이혼하면 바로 자기랑 재혼하려고. 참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이랑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성이 오가던 테이블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나갔어요. 물론 음식값은 모두 결제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도 그 여자가 상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니? 아휴, 그래도 오늘 이 난리가 났으니 다시는 안 찾아오겠다. 그치? 아마 안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쯤 일이 있어 먼저 가게를 나서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상간녀가 아주 화장이 잔뜩 번진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전 성큼성큼 상간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불러? 아까 가게 안에서 망신당한 걸로는 부족해서 길거리에서도 망신시켜달라고 부른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냥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됐었잖아. 세월도 벌써 2년이나 흘렀는데 왜 그런 거냐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 내가 위자료도 다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불쌍하잖아.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랑 연애를 하는 남자라니. 어쩌면 나중에 당신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빨리 구제해줘야지.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전 남편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대기업 다닌 남자라고 옆에 두면 좋을 거라고 해서 만났던 건데 뭐만 하면 엄마 거리는 마마보이에다가 잘 씻지도 않고 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내가 딸을 가지니까 막 실망하면서 옆에서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들 타령을 하질 않나. 엄마 친구라서 아무 말 못했지만 진짜 최악이었다고. 야, 그 최악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건 넌데 누굴 원망하겠어. 처음에 잘해주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았어야지. 하여간에 모자란 건 답도 없다더니. 아무튼 남의 인생도 망치지 않게끔 내가 도와준 거야. 너 같은 거 옆에라도 두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거기에 우리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소문도 다 났단 말이야. 와, 정말? 그거 아주 잘 됐네. 모든 사람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너 때문에 평생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게 됐거든. 아마 이제 내 눈엔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게도 오지 마. 네가 상간녀라는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기 그러지 말고요. 저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그 사람 잡고 싶거든요. 저랑 같이 저희 회사에 찾아가서 아니라고 오해했던 거라고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여자끼리 돕고 살아야죠.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 봐.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줄 거고 오해도 아니고 사실을 다 말해준 거니까 더 이상 해줄 이야기도 없어. 해명할 것도 없고. 아무튼 난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가볼게.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간 역겨워서 토할 것 같거든. 저는 상간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전엔 어딘가 모르게 속이 참 답답했는데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이젠 후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전 남편에게 제가 촬영해뒀던 상간녀와 남자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분도 안 지나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 저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야.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너무 연락하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질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었어. 미안해. 우리 이혼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여보 타령이야.
그래도 손톱만큼의 양심은 있나 보네. 용기가 안 나서 전화를 못했다는 걸 보면.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두고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다니.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랑 이혼하러 가시면서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신 걸 땅을 치고 후회하신대. 이런 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우리 엄마 말인 시종일관 토만 달고. 그래, 이제라도 당신이 어리석었다는 거 알아서 참 다행이네. 여보,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당신 넓은 마음으로 날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허튼 짓 않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기로 약속할게. 당신이 정 못 믿겠다면 나 각서라도 쓸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우리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셔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재결합하고 이 아이도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우린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당신이랑 상가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우리 둘 아이처럼 키우면서 살자고? 그게 전차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하니? 게다가 뭐? 평생 나만 보고 살겠다고? 각서라도 쓰겠다고? 야, 지나가던 개가 다 웃고 가겠다. 당신이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내가 오늘 당신한테 사진을 보내준 건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는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거야. 더 쉽게 말해줄까? 내가 당신이랑 재결합할 일은 지구가 멸망을 해도 없을 거란 얘기야. 오늘 이 전화가 마지막이 될 거고 이제 연락처도 바꿀 거니까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한 인간으로 살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어? 여보. 아우, 그놈의 여보 소리가 어찌나 역겹던지. 저는 대꾸도 해주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바로 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혹여라도 이놈이 제가 여지를 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질척거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상가녀가 낳은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자니. 그게 정녕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더군요. 이렇게 모두가 후회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저만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내가 저지른 행동은 언제가 됐든 간에 나 자신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했으니 이 인간들도 아마 변하지 않고 여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도 저는 재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서 한동안은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눅들지 않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면서 살아갈 겁니다. 혹시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지금보다 좀 더 멋있고 자신 있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저의 황금빛 인생에 많은 구독자분들의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확 떨어졌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세요.